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됐지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추경 예산안 통과됐는데 물가 상승 압박도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대통령님, 추경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대통령, 물가에 관해서만 물가 문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돼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를 숨이 넘어갑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영세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갑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고 해서 추경안 안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은 어젯밤 늦게까지 본회의장 계셨겠네요? 예. 뭐 추경안도 있었고요. 한 100여 건 가까이 네. 또 전반기 마지막 법안 처리들 좀 있어가지고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경안이 어쨌든 간에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된 안건 가운데는 가장 핵심이었죠. 예, 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사실 좀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가 압박이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정치권이 보답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였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서 이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었고 공약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물론 이후에 또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이번에 좀 다 함께 보전되지 못한 것이 그러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뭐 우리 지금 어려운 이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추경안은 잘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든 야든 뭐 여쪽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야당도 할 말이 있겠지만 함께 뭐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한 걸음 물러섰다. 이게 추경 예산안이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추경 예산안 통과에 상당히 큰 동인이 됐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지금 이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소급 적용을 반대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계속 그걸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그 꼬투리로 삼아갖고 사실 계속 그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자영업자하고 우리 영세 상인들께서 지금 진짜 아까 숨이 넘어가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합의해달라. 그다음에 소급 적용은 그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발목 잡듯이 잡고 있으시다가 사실 선거 앞두고 이제 잘못하면 역풍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에 해준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막판에 합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역풍 맞을 걸 뭐 감수하고 우리는 계속 반대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요. 예, 더군다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바로 끝나기 직전이었다. 만약에 그대로 끝나고 통과가 안 됐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추경안은 통과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러면 국민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을 뵙잖아요. 그리고 영세상인 지금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네.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도 그걸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추경 예산안 통과의 하나의 이유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당장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고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는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설명을 좀 들으셨죠? 뭐 그러니까 저도 일단 식당 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 받게 되는 겁니까? 뭐 정확하게 예. 얼마 정도의 금액까지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 예. 이렇게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아쉬운 게 예. 예전에는 선거 앞두고 현금 지급하면 뭐 돈으로 표를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국민의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또 비난하시는 거는 이제 여당이 되었으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여러 차례의 추경을 하면서 아마 우리 정부 당국에서 여러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요한 의총에서 중요한 좀 제안이 있었고 결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전에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주고 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서 갑자기 뭐 주민보류 오류가 있었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함께 신청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 차례 통해서 행정 절차의 어떤 간소화라든지 노하우가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여야 또 정부에서 더 그런 부분을 좀 없애는데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추경 예산안 통과로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이 이 손실보전 대상이 되느냐,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 정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뭐 빠르면 나흘 안에 원하시면 신청하시는 분들 전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말이죠. 당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던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사실 여야가 다 속내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지급해서 선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다 지급해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아마 다른 때보다도 더 빨리 신속하게 지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 민주당이요. 집권 여당일 때 사실 집권 여당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드리고 국민들한테 이거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다 이겼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방해했겠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이 추경 예산안 그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장기간 계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당시의 여당, 당시의 야당 함께 서로는 때로는 싸우면서 또 때로는 머리를 맞대고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 물론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소급 적용을 주장해왔고 이번엔 반대로 정권이 바뀌니까 야당이든 민주당에서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핵심은 저는 이번에도 아쉬운 게 기재부입니다. 그 당시 소급 적용 얘기를 하거나 제가 대통령 선거 때도 이 자리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50조 추경 뭐 얘기할 때 굉장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마저도 부정적이었어요. 그의 문제는 핵심은 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세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기재부가 잘못 추계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집권당을 해가면서 정말 이렇게 뭐 몇 조도 아니고요. 몇 조만 해도 큰데 50조 이게 상당 규모의 추계가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 대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좀 질타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는 좀 다른 예. 생각인 게요. 기획재정부는요. 그 집권 여당이 사실 움직이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 각 정권마다 기재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건데 문재인 정권 내내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활용 방안 중에 하나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여야의 문제라가 아니다. 그냥 기재부의 문제다. 아니 기재부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더 심각하죠. 활용 방안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이 숨었다가 나타난다면 그게 정상적인 부처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기획재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그럼 숨겨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숨겨뒀든 아니면 오류이든 그러면 그건 다 문재인 정권 책임이에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지 그게 기획재정부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는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이 정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했던 소급 적용은 얼마 전까지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지금 박상현 의원이 제기했던 그 문제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주당과 계속해서 어떤 대립각을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뭐 기재부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세수 계산 이런 거 분명히 기재부가 좀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정권이 바뀔 때쯤 즈음에서 어떤 세수 계산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고개를 좀 갸웃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로 지급받게 될 손실보전금 지급받게 될 분들 정오부터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 모레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계속 중인 분들, 그 가운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 초과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해당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오늘 정오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니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신청하셔서 꼭 이 손실보전금 지급받기를 바랍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손실보상 대상과 보정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보정률 100%. 이렇게 하면 참 말이 어려운데 말이죠. 어쨌든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그런 기업 100% 돌려받게 된다.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지원금도 300만 원. 이게 아마 100만 원인가 늘었을 거예요. 예, 200만 원에서 예, 300만 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역시 100만 원이 늘었고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혜택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당과 야당이 서로가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한 걸음씩 양보한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더군요.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러한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협치라고 하는 말, 분열의 정치, 여기에서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데는 뭐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협치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협치를 위한 노력을 힘이 있는 정부 여당에서 열심히 하느냐 이 문제겠죠. 대통령이 과연 협치를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상식적이었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협치를 해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힘이 있을 때는 협치를 안 하고요. 지난번에 검수완박 보십시오. 국민들도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집권 여당이 이제 돼서 반대하고 있는데도 그 다수의 힘으로 협치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그거를 온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윤석열 정부는 진짜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진짜 협치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직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만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박상혁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통렬한 자기 반성은 물론 민주당에서 다 했죠. 예, 뭐 협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나 먼저 하고 싶습니다. 뭐 정미경 의원도 국회의원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법안 통과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럼 왜 선거를 합니까? 아니죠. 미국처럼 다수당이 되면 저 상임위원장도 그러니까 다 하고 일반론을 아니 네. 상임위원장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럼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닌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왜 표를 달라고 하는지 우리 정당의 당원들한테 그 근거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어차피 협의해서 할 거면 다수결의 원리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을 달라고 한 것이고 많은 의석수를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한 것이 협치를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표 달라고 안 하실 거예요? 국회 의석수 달라고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들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보셔서 이번 대선에 저희들이 패배했다라는 데 대해서도 저는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집권당이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아직까지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협치의 가능성을 주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박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인사를 좀 보면서 이 협치의 가능성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총무비서관이나 이런 분들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었지만 임명하는 과정들을 끝까지 가는 걸 보면서 과연 협치를 끝까지 지켜내실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먼저 다 단정을 해버리게 되면 너무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 좀 만나자 이런 제안도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물밑 교섭이잖아요. 예. 그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고서 안 하면 협치를 하지 않았다, 제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교감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지금 최근에 임명된 정무수석이 굉장히 평가가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냐면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근데 이제 원래 정무장관 신설 얘기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풍부히 해낼 때 협치의 여지가 좋아지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오히려 좀 더 협치 여지가 줄일 수 있는 인사와 그런 부분의 언행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참 이 협치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협력해서 정치를 한다는 뜻일 텐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면서도 정작 협치의 어떤 말이 실제로 그 영혼을 담은 말인지 대부분의 우리 유권자분들은 협치라는 말 나와도 이제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믿지 않으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우리 박 의원님 얘기만 들어도 답이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이중잣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힘이 있어요. 거의 여당이에요, 지금 국회는. 그럴 때는 마음대로 해요. 다수결이래잖아요. 다수결.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도 위반되는 꼼수탈당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협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 권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지금 정권 교체가 돼서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는 협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중잣대를 놓고 민주당이 계속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협치 못하는 거죠.
협치 안 이중잣대가 하겠다는 아니라요. 얘기잖아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다른 경우 근데 아닙니까? 왜 꼼수 탈당은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 이 얘기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국민 주권에 기반한 두 가지 권력이 있는 거고 예. 이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가 협치의 문제인 거고요. 입법 권력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럼 과연 모든 것이 다 100% 의사 합치 아니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결의 원리는 어떻게 작동할 것이며 우리가 왜 표를 달라고 하는 건지 왜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당 정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계 없는 아니요. 꼼수탈당하고 여기 상관이 아니요, 없는 얘기고요. 꼼수 탈당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대통령 범위 안에서 다 하면 민주당 뭐라고 그렇게 되면 하겠습니까? 충돌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도 협치 안 한다 입법 그럴 권력을 거 통해서 아니에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꼼수 탈당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 지금 꼼수 탈당이 이현적이고 아니라 입법적인 그런 행정 법을 만들면 권력을 안 된다 이렇게 최대한 말씀하시는 활용하시고 거지. 헌법과 법률에서 하시는 거고요. 저희 입법부도 마찬가지로 입법 권력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없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그거에서 지금 협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힘이 없을 때는 협치하자 그러고요. 힘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 이게 민주당입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정병 최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오늘 좀 말씀하실 때 박상혁 의원 얘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인정할 부분 좀 인정해 주시고요. 예. 비판할 부분 또 매섭게 비판해 주시고 박 의원님도 좀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거가 며칠 안 예.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요.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했던 이른바 검찰 수사권 상당히 축소하는 법안, 이 법안을 통과시킨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잘했으면 잘했다는 대로, 못했으면 못했다는 대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했던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제도가 꼭 필요한 거고요. 그 선거 때문에 서로 여당과 여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예전에 국방부 청사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국방부와 합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방문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일하셨던 공간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고요. 국가 안보가 우리 경제와 또 국민의 자유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이런 부분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원래 이 뚱뚱해가지고 이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그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아주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뭐 좀 안보 상황이 좀 엄중하거나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좀 자주 여러분께서 선물 주신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그 실이 여러분께서 쭉 사용해 오시던 이 호국 이 공간에 국방 공간에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고 또 사무실을 옮기고 하시느라고 정말 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아주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그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진작에 이 국방부와 이 합참 청사를 좀 찾아서 여러분을 좀 뵀어야 되는데 시간이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외교 중요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이 공간 제가 좀 잘 보고 또 여러분 근무하는데 위험한 점이 없는지 제가 좀 잘 살펴서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할 때 그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역시 이렇게 좀 편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선물해 주신 이 옷을 앞으로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거나 민방 훈련한테 꼭 입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말이죠. 국방부 합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대로 좀 늦게 방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국방부하고 합참에 근무하셨던 분들 이사하느냐고 또 덩달아 이사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아직도 이사는 안 끝났을 거예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도 항상 늦었을 때가 또 빠를 때라고 또 가셔가지고 또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훈훈한데요. 그러니까 박수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그 훈훈한 행보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 청사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모습 여러분 잠깐 보셨는데 말이죠. 지금 아마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수상한 배우 송강호 씨가 막 귀국한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장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두 분 다 아마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 송강호 씨가 받았죠. 송강호 씨가 아마 칸 영화제에 간 것만 해도 벌써 대여섯 차례 되는데 개인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아마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영화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참 큰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손흥민 선수나 우리 송강호 씨 보면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저 상, 트로피 이런 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좋아하니까 저 수상 소식 들었을 때 어떤 기분 드시던가요? 뭐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이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한번 그 성과를 낼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만 잘하면 대한민국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배우 송강호 씨는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 받느라 좀 있고 동료 배우들은 그 공항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칸 영화제 소식 들으면서 이제 우리 박 의원 말씀대로 이제 남은 건 정치다. 정치가 참 이 국제 무대에서 만약에 국제 정치상 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들도 상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국민들께서는 그러기를 마음속으로 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송강호 씨의 공항에서의 일문일답 이런 거는 우리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2부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씨에게도 또 축전을 보내기도 했었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최근에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 힘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손흥민 선수, 박찬욱 감독, 송강호 씨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말 정치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정치는 사실 정치의 속성, 본성이 그런가요? 국민 모두로부터 칭찬받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선거에 임박하면 야 우리 지지층만 결집시키자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뭐 정치의 속성 자체가 좀 뭐 갈등이 있고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정치여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항상 뭐 더 부지런하게 또 국민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좀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평가가 저는 조금 더 박한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저도 한 20년 정도 보좌관 생활할 때부터 봤는데 지금처럼 정치의 영역이 많이 맑아지고 국민들로 더 다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때가 굉장히 좀 과정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다른 영역이 변하고 있는 만큼 정치가 변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질책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때로는 좀 한편으로 좀 속상할 때도 뭐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정미경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정치인들의 그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정치인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상식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설사 그 본인의 양심과 그다음에 당의 그 어떤 명령 이게 이제 그 틀릴 때가 있거든요. 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상식이라는 그거를 손에 쥐고 상식의 입장에서 국민 편에 서야 할 때는 과감하게 국민 편에 서줘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로남불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정경 최고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양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으로서 난 도저히 이 법안에 찬성을 못하겠어. 이게 근데 당론이야. 나는 찬성을 못해. 이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쨌든 나도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니까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당의 의견을 따라야지 가는 길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법안엔 난 찬성할 수가 없다. 나는 반대하겠다. 공개적으로. 근데 민주당에선 말이죠. 이렇게 하신 분들 다 지금 문자 폭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 저는 뭐 오늘 내용에도 박지원 위원장 예. 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극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주체가 저는 뭐 어떤 뭐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인 스스로가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저는 정치라는 것이 팬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특히 그렇죠. 지금 현대화된 대중 정치에서는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팬덤이 트위터를 통해서 강력하게 있었고 팬덤 정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사모라고 하는 팬클럽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뭐 꼭 우리나라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순기능하게 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책임, 그 당사자인 정치인의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뭐 혁신안에 넣어서 극복하겠다. 우리는 그것과 결별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상식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건 뭐 여야 정치인들의 특히 인기 있는 정치인들의 좀 꼭 숙명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미경 최고 같은 경우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 어떻게 답을 찾으세요? 물론 상황마다 네. 정말 다른데요. 언제든지 국회의원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 편에 선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길게 호흡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미래를 향해서 갈 때 도움이 된다. 저는 그게 기준이라고 봐요. 그러면 당이 그거하고 배치된다 그러면 당을 설득해야죠.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걸 미리 다 얘기를 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당의 지도부가 그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요. 이 정도 되면 목소리를 내서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 국민한테 해가 되는 법이다. 그러면 저는 지도부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참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3, 4개월 지나고 이제 앞으로 9개월 지나서 경찰한테 수사권이 다 가면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민주당 내에서 검찰 출신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반대를 안 했을까?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 시간이 또 답을 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정치권, 정치인들 정말 국정감사 때 밤을 새가면서 보좌관들과 함께 국정감사하느라 정말 애 많이 쓰시죠? 그런 분들 민생 입법을 위해서 애들 많이 쓰시는데 정치인들 욕먹어요. 그렇죠? 쓰레기 같다고. 검찰? 정말 형사범 수사하는 형사부 검사들 말이죠. 네. 매달 말이면 그 쌓인 그 사건들 해결하고 그러냐고 집에도 못 가고 고생 많이 하고. 네, 저희 아주 형사부 정말, 검사만 예, 했죠. 억울한 사람들 또 저 도와주고 그 억울함 풀어주느냐고 네. 애들 많이 쓰는데 검찰 정치검찰이라고 또 욕을 먹어요. 거기다 보니까 또 우리 기자들 언론들도 정말 정확한 보도하고 함사 보도해서 또 심층 보도해서 세상에 이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좋은 보도도 많은데 기레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욕을 먹고 있고 이거 참 상황이 시대는 분명히 발전해 가는데 우리 국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기대 수준이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은 당연히 필요한데 혹시 이런 비판 속에 좀 그냥 맹목적인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정치, 검찰, 언론 다 그 스스로 본연의 역할들을 잘 해 나가야 될 때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평가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공통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랬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마지막 추경안 통과시킨 다음에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장으로서 어떠한 소회를 느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5번의 추경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제 21대 후반기 국회는 의회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편가르기와 증오에 기반한 적대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는 분열의 정치에 여야 모두 익숙합니다. 이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뒷걸음질을 치고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저 진단에 다 동의하죠. 편가르기와 증오에 기반한 적대적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뭐 국회의장단도 또 못 뽑고 끝났잖아요. 상임위원장들도 선출하지 못하고 이건 지방선거 끝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거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저 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이 그러니까 새로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시한까지 정해져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는 매듭이 지금 지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또 국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뭐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법안을 처리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소한 후임 국회의장단은 좀 선출하고 어제 좀 전반기 국회를 좀 마쳤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전반기가 됐지 않을까 좀 싶고요. 뭐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도 뭐 정치 얘기 좀 나왔는데 21대 국회가 지금 일하는 국회에 표방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법안도 처리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도 냈었고요. 그다음에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안 관련해서는 그 적기에 법에 정해진 처리했던 그런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또 언론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와 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안이 워낙 시청자분들 뇌리에는 깊이에 아주 각인되기 때문에 아까 박병석 의장이 여야 합의로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국민들, 시청자분들은 약간 고개를 갸웃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 합의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저거는 좀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다음에 그 국회가요. 법을 많이 통과시키는데 목표를 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을 계속 괴롭히고 이러면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법을 정말 국민들이 이 법은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법을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해서 통과시켜야지 법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